연일 세계 무대의 중심에 있는 이란과 미국. 최근 이란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며 미국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말하며 국제사회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이 지역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핵심 에너지 수송로이기 때문에 만약 이 봉쇄가 실제 단행된다면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요동치는 건 물론 에너지 수급이 불안한 국가들은 경제 위기에도 몰릴 수 있죠. 실제로 전면 봉쇄에 나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나 이번 미국의 타격에 제대로 뿔난 이란에서 전면 봉쇄를 선언할 정도로 제대로 된 보복에 나선 것이죠. 이 보도 이후에 국제유가가 출렁일 정도로 한국까지 영향을 받는 중대 사항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 모든 걸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바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잠수함 부대가 그것인데요. 잠수함 부대가 이란 해역 주변을 도는 건 물론 인근 해양지대까지 싹 돌면서 이란 군함과 잠수함을 격침시킨 겁니다. 최근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던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가 미국의 어뢰에 격침을 당했던 게 대표적이죠. 국제 해역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란 걸 제대로 보여주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혁명수비대를 무한하게 만들었죠. 현대 해상전에서 잠수함이 없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힘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호르무즈 봉쇄가 뜻대로 되지 않을 걸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잠수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날 정도로 잠수함은 현대 무기체계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잠수함은 잠수함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음 없이 상대 해역에 다가가 전술핵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대칭 전력이라 볼 수 있죠. 이를 제대로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몇 없기에 핵잠수함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력 그리고 국방력을 상징하는 무기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첨단 기술의 결정체나 다름없는 핵잠수함 건조를 북한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소문이나 근근히 유출되던 정보를 통해 핵잠수함 건조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정부가 직접 잠수함 전체 외관을 공개하며 당당하게 밝힌 것이죠. 사실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을 이야기한 건 2021년부터였습니다. 이때 김정은은 국방력 발전 5대 과업 중 하나로 핵잠수함을 직접 언급했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크게 신경 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강철 원통에 핵 원자로를 집어넣는 수준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유체역학, 재료공학, 핵공학이 결합되어야만 개발할 수 있는 게 핵 잠수함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를 건조할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 대 건조가 조 단위에 달하는 핵잠수함을 북한에서 만들려면 한 해 정부 예산의 30% 이상을 투자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북한 입장에서 이건 도박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죠. 북한은 놀랍게도 도박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작년 12월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8,700톤급 잠수함의 외관이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 위치에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단순히 허세로 만든 잠수함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잠수함을 보여줬다는 건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나 가능한 일이기에 조만간 실전 배치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사진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북한 자체 기술로 이 핵잠수함을 만들지는 못했을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설사 어찌저찌 만드는 것 자체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심해에서 이를 운용하면 바로 부서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다만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을 이전받고 러시아에서 실전 운용되던 핵잠수함의 일부를 가져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족한 전쟁 물자를 러시아에게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재래식 무기, 포탄부터 전쟁에 동원되는 인력까지 아낌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무엇을 주었는지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북한이 가장 바라던 핵잠수함
핵잠수함 기술 혹은 핵잠수함 부품이 그 대가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건조 공개 시기를 보면 러시아와 긴밀히 협조한 이후이기에 이 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분석해보면 또 하나 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함교입니다. 잠수함은 보통 잠행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함교를 최대한 작게 만들거나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정반대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큰 함교를 8,700톤급 잠수함에 붙인 것이죠. 수중 기동성과 항해 안정성을 떨어뜨리기에 만약 이 상태로 잠수를 한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거나 급류에 의해 잠수함 본체가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대한 함교 제작의 이유에 SLBM 탑재를 지적하는데요. 장축 SLBM 10발을 탑재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함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칭하는 단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부착할 수 있게 개량한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추측컨대 적국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살포해 확실한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함교를 디자인했다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 SLBM 기술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억지로 SLBM 장착을 위해 핵 잠수함을 입맛대로 고쳤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진으로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한 것이고 실제 스펙은 어느 정도인지 가동했을 때 어디까지 작전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요한 건 북한이 핵 잠수함 건조를 실천에 옮기고 있고 이는 한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자살행위이자 막대한 비용을 집어삼키는 핵 잠수함을 왜 북한은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핵 잠수함이 갖는 의미와 현대 전쟁에서 핵 잠수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핵 잠수함이라고 편히 말하지만 실제 이 핵 잠수함의 의미를 정확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원자로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핵 추진 잠수함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잠수함은 디젤 기반의 잠수함이 일반적입니다. 디젤 엔진 기반의 잠수함은 최대 2주 잠항 후 물 위로 나와 재충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도 갈아야 하고 디젤 엔진 점검도 마쳐야 하죠. 이러한 행동 자체가 큰 리스크라 할 수 있는데요. 대잠 초계기나 음향 탐지 기술이 엄청 발달한 현대 군사 시스템 안에서 물 밖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가라앉는 건 위태로운 행동이죠. 만약 적국 진영이나 보급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공격이라도 당하면 속절없이 당해야 하죠.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점검을 거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잠항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잠수함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물자 보급이나 기분 전환을 위해 나오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이론적으로는 몇 달간 수중에서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원자력이 고출력이기 때문에 대형 미사일, 어뢰, 각종 센서와 방어체계 장착이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죠. 만약 디젤 엔진 기반의 잠수함에 무언가를 더 붙이면 그 무게만큼 소모되는 연료도 많아져서 기동성에 있어 제약이 듭니다. 당연히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핵 추진 잠수함이 더욱 성능이 뛰어난 건 물론이고 방어체계와 공격체계도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핵 추진 잠수함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소음이 없다는 겁니다. 디젤 엔진 잠수함도 소음을 잡아 최대한 조용히 움직인다고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할 바는 아니죠. 기존 디젤 엔진 기반의 잠수함을 주력으로 두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면 밖으로 주기적으로 나와야 하는 디젤 엔진 잠수함과 몇 달간 끄떡없이 잠항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인 수준이죠.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이 미래의 판도를 바꿀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섰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설계를,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무기체계 설계를 맡기면서 개발에 첫 발을 디딜 수 있었죠.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기술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어려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교체되면서 이전 정부에서 행해진 사업이 백지화되는 탓에 핵잠 개발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발자들은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이전 기록들을 보존하고 언젠가 사용될 기술을 위해 후대에 기술을 이전하는 노력을 기울였죠. 그 결과가 2021년 SLBM 수중 발사였습니다.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술인 SLBM 기술을 대한민국이 손에 넣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대한민국 이전에는 오직 6개 국가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덕분에 7개 국가가 될 수 있었죠. 다만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재래식 엔진을 사용해서 SLBM을 발사한 다솥에 진정한 의미의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는 볼 수 없었죠. 이를 해결한 것은 최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잠수함을 허가한 덕분에 비로소 핵 추진 잠수함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건데요. 핵 추진 잠수함에 왜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핵은 미국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핵을 개발하려고 하면 미국의 허가가 떨어져야 개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국은 기술은 충분히 있었으나 미국의 허락이 없었기에 개발을 못했던 건데요. 이제 허락이 떨어지면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발 못한 서름을 풀 수가 있었죠. 대한민국도 오랜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건조할 수 있었던 핵잠을 북한이 갑자기 만든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우주 왕복선을 뚝딱 만들어 우주 진출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죠. 핵잠을 개발하려면 원자로를 얼마나 작게 넣는지, 그리고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이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언맨이 개발한 아크 원자로처럼 망치로 똑딱똑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고민과 시간, 그리고 자원이 들어가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하죠. 이건 북한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자력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에 원자력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원자로의 봉인이 잘못되어서 실수로 원자력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순간 승조원들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잠수함이 곧 무덤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죠. 특히나 심해가 깊어질수록 수압이 세지기 때문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몸체를 만드는 게 필수적인데요. 이 몸체를 만드는 건 재료공학, 유체역학, 정밀공학, 삼박자가 딱 들어맞아야 가능합니다. 설사 주요 몸체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서 고친다고 해도 입맛에 맞게 잠수함을 고치려면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구축하고 원자력 기술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완성하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린 걸 생각해보면 북한의 핵잠 성능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2023년 9월에 진수한 탄도미사일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의 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북한은 최신형 잠수함이라 치켜세우며 김군옥 영웅함을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형 핵추진 잠수함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실상을 알고 엄청난 실망을 했는데요. 디젤 엔진 잠수함이지만 핵을 탑재했다는 이유로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잠수함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상대로 마치 원자로를 탑재한 잠수함인 양 속이려고 한 거죠. 화려하게 김정은의 축하를 받으며 진술을 했지만 문제는 실제 활용에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심포 보안 정박지로 이전한 것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후 이 잠수함이 한 번도 정박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죠. 바다에 나가서 실제 임무를 수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근거로 실제로는 이 잠수함의 성능이 수준 이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비싼 돈을 들였으면 그만큼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북한 잠수함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죠. 이번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 역시 비슷한 보여주기식 결과물이 아니냐는 이론인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건조한 핵추진 잠수함이 진짜라고 가정해도 북한이 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핵 잠수함과 같은 비싼 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돈을 바다에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싼 스포츠카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선 한 번 운용할 때마다 소모품인 부품들을 갈아 끼워야 합니다.
부품들은 초정밀 제품들로 하나하나가 비싼 제품입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인력 역시 아무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 글자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바로 망가지기 때문이죠. 고도로 훈련된 인재들이 탑승해야 하기에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히 소모됩니다. 어찌저찌 이들에게도 적정한 봉급을 지불하면서 유지를 했다고 가정해도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에 다름없습니다. 북한 전역은 이미 위성체계에 의해 노출 대상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의 정보 자산에 의해 관찰되고 있죠. 만약 8,700톤의 핵추진 잠수함이 서해나 동해 바다에 나온다면 그 즉시 전략 자산이 가동됩니다. 어디로 가든 이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죠. 설사 이 모든 감시망을 기적같이 뚫어서 작전 수행을 하려고 해도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로 탐지당할 운명입니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만들어도 제대로 써먹기 어려운 물건인 셈이죠. 감시망을 뚫고 작전을 수행했다고 가정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해외 작전비, 유지비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 등 천문학적인 비용을 북한이 제대로 감당할 수 없죠. 무리하게 살찌워서 헤비급 챔피언과 상대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우리는 강력한 독침을 가지고 있다는 화려한 선전인 셈이죠. 물론 북한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특히 위성 자산에 의해 핵추진 잠수함이 관찰될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북한은 스텔스 기술과 전략정보 자산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제대로 운용하고 싶어서 이를 뒷받침할 위성을 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힘을 빌린다면 북한도 우주에 위성을 쏘아 보내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위성을 쏘아 보내도 이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현대 무기 체계는 단순히 무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닙니다.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시스템 역시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정보 통신 기술, 우주 항공 기술, 첨단 센서, 정보 제어 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유기체처럼 착착 맞물려야 첨단 무기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압도적인 차이를 벌리며 전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지형이 요동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자랑은 실속 없는 허세라 할 수 있죠. 평양 수뇌부가 전격적으로 사진을 외부에 공개한 건 이 의도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외부를 위협해 자국의 이득을 얻기보다 내부 결속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죠. 북한 주민들은 어쨌거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테니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통치 권력, 갈수록 탈출하는 숫자가 늘고 있는 탈북자, 후계자가 자리 잡지 못해 흔들리는 군부 세력 등 여러 불안 요소가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마시킬 수 있는 건 강력한 힘, 다시 말해 핵이라 할 수 있죠. 핵 잠수함을 공개한 타이밍은 자국의 통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기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바닥의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어떻게든 근근히 자국 산업을 발전시켰던 북한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작년 2025년을 기준으로 북한 명목 국내 총생산은 43조 7천억 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GDP의 59분의 1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말해 북한보다 한국이 60배나 경제 규모가 큰 상황이죠. 자국 경제가 박살난 상황이기에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인데요. 대부분의 돈은 중국을 경유해서 받은 돈입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물자 수출이 아예 막혀 있는 관계로 북한이 의지할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북한 경제는 장마당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가 배급하는 국영상점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인데요. 원래 길거리에 나가서 물품을 사고 판매한 것에서
지역에서 장마당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급격히 규모가 커지면서 북한 경제에 상당수를 지탱하는 경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장마당에 나와서 자신의 물건을 판매해 그 수입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죠. 중국 상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해 외화를 버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에서 이는 불법이나 다름없는 행동인데요.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묵인하면서 시장정제 체제를 슬쩍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장마당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죠. 국가 경제가 박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력난도 해결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녁만 되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일부 주요 시설에만 불을 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평양 시내가 이런 상황이니 북한 시골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북한 전력 생산량이 총 235억 킬로와트시라면 한국은 4,336억 킬로되어 11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계속 연료를 태워서 전력을 생산해야만 235억 킬로와트시가 나오지 연료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이보다 더 못한 전력이 생산되는 거죠. 이로 인해 벌어진 웃긴 일이 바로 야간 백화점 투어인데요. 종종 해외에서 북한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백화점 투어를 열기도 합니다. 백화점은 주요 운영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곳은 불을 켤 수 없어도 백화점은 예외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신기하게 여긴 관광객들이 야간에 백화점 투어를 하면서 생겨난 문화라고 합니다. 저녁에 아주 일부만 킨 매장들을 돌아보며 서양 관광객들이 북한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도 이제 중국과 문화 교류를 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슬슬 깨닫고 있습니다. 이를 직시한 이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하는 일도 있다고 하죠. 이를 제압하기 위해 철권 통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억누른다고 해서 이게 눌러지지 않습니다. 통치력은 구멍이 나 있고 4세대 통치를 이어가기 위해 무리하게 김주애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백두혈통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민생,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핵잠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부의 모순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를 막는 것은 오로지 김정은 본인의 통치력인 상황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과연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모한 도박에서 승리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카다피나 후세인과 같이 김정은이 향하는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나 다름없는데요. 과연 북한은 위험한 도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